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정적시사 진행을 맡게 된 KBS 기자 정창준입니다. 정적시사가 편향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적시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차례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 결과와 향후 정국에 대한 말씀 나눠보고요. 월요일에 만나는 품격 토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었죠.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요?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 표결 다음 날인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냐, 즉 체포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고요. 어제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출석도 요구했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관회의 오늘 열린다고요?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일인 어제부터 자택에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요. 주심 재판관 한 명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오늘 결정됩니다. 네. 탄핵 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인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 접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 헌법조항 위반과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요. 6개월이죠. 예. 예,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인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 선고 때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국회목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일단 6인 체제로 정식 변론 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헌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죠.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출범한 한동훈 체제가 막을 내리고 비대위로 전환할 것 같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었음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탄핵 반대파들이 한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진 의원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는 더 이상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방에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민주당 부역자라고 비판하면서 네. 탄핵에 반대한 90명이라도 똘똘 뭉치자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당 전국 안정화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이 백석이 무너지면 정말 끝장이라며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 전환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요. 당대표 권한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상실되는 만큼 오늘 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거리 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 운영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부 여당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와 외교안보 문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추경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필요한 사례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거론했습니다. 당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했지만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제2당이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나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당정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주도권 싸움에 나선 건데요. 이로 인해 전국이 안정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국정을 책임지게 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정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거부권 행사를 선출직이 아닌 총리가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요. 그렇다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거창 양민학상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가 본인의 소신과 맞닿아 있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이와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사실상 압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와 관리가 주 업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어제 통화했지만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동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 공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주말 북한 특임 대사에 자신의 외교 측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지명하는 등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외교 일정을 논의하는 큰 틀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제라고 했지만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상황에서 임시 권한대행을 만나주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시각 지금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 중부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많게는 5cm 정도입니다.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철원이 영하 10.3도, 충북 제천 영하 9.2도, 경북 의성은 영하 6.7도, 서울은 영하 2.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크게는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이 4도, 대전 6도, 전주와 대구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일찍부터 출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5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론 암사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정체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판교에서 반포까지 한 번에 13km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2,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국 현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민주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통과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이었어요. 가결된 결정적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늘 하십니다. 이번에 탄핵 의결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주셨고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심판이고 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결 내용 한번 보죠. 찬성이 204표였고 반대가 85표, 기권이 3표, 무효가 8표였습니다. 국내의힘 의석이 108석이니까 최소 12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23표가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탈표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혹자는 친한이다, 친윤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정의의 개념이 있는 그런 국힘의 의원들이 그 정도 한 20명 남짓 남아있다. 그런 게 반영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표결 때도 자유투표로 했으면 사실상 탄핵안이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투표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한 것이 그 의원들의 내면의 그런 양심의 목소리에 따른 의원들이 그만큼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우선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좀 충격이고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가 좀 변수였는데 국회가 일단 9인 체제 복구를 시동을 걸었어요. 여야 추천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고요.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2명 그리고 국힘이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추천이 완료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속하고 빠른 이 탄핵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수가 채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추천한 그런 이제 재판관을 지금 권한대행이 하루빨리 임명을 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쟁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비상계엄이 이제 내란죄인지 예를 들면 통치행위인지가 될 텐데 대통령은 담화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비상계엄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그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배신하고 또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그 판단 자체가 근거가 사실상 유신헌법에 지금 그 인식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치행위라는 이런 개념은 먼저 이 헌법에 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행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그 요건과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르지 않은 위헌위법한 그런 계엄 선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12.12 사태랑 5.18 사태 때 대법원이 그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사태 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미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법에 의한 그런 판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일 경우에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미 전례가 있고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사태 때에 처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담화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보다 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비상계엄 부분에 집중한 것. 예를 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적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이런 뭐 내란 범죄 성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명확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적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심리를 들어가면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하루빨리 이 불확실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이 압축적으로 이 가장 그 헌법 위반 이 부분, 헌법재판소 경우는 헌법을 재판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좀 더 이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든지 절차 위반 이 부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이번 탄핵 소추안에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탄핵 심리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은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심판 결과 예전의 사례를 비교해서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너무나 명확한 위헌 위법 사유를 저희들이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라면 한두 달 내에는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피소추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지금 뭐 재판에 응하겠다, 네.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변수로 보고 네, 계시는군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배경은 지금 현재는 가장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민생 경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국민들 불안 요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때다. 그리고 행정부의 이제 수반이 지금 사실상 거리가 됐고 물론 권한 대행이 있지만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라 민생과 경제를 국회가 나서서 적극 챙겨야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아무래도 우선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가적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입법부가 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이제 국가 신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데 국제적인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출된 권력인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혹시 뭐 논의되거나 그 지도부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제안을 하신 이런 정부와 국회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제일 큰 현안이다 생각하고요. 가장 또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현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내란 전국을 빨리 시급히 종식을 시키고 국가가 안정을 찾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내란에 가담한 이런 여러 가지 주체와 당사자들이 그걸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또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내란에 대한 이 종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인용을 하면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러한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 대한민국을 이런 지경에 오게 만든 그런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실상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국정을 지금 잘못 이끌었고 그리고 또 내란이라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사실상 국힘이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더구나 탄핵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라는 개념이 이미 끝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라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런 순간인데 지금 아직도 국힘이 자신들의 여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요. 아직도 당리당략 그런 사리사욕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가 또 새로 당선되셨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과 서로 협의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국힘이 유일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그 이재명 대표도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뭐 여야 개념이 없다는 말을 같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국회가 있을 뿐이고요. 거기서 여야 기존의 여야가 국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힘을 합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지도부 사이에 다 공감이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탄핵 전까지는 이 내란에 사실상 동조를 했고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한덕수 총리다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도 이미 한덕수 총리가 그 이름이 올라 있고요. 지금 피해자 신분이죠. 네,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걸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도 이제 지금 권한 대행이 됐지만 사실상 이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 전에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대상이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권한 정지가 된 상황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사실상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탄핵 절차를 저희들은 보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 혼란을 권한 대행으로서 수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하고 사실상 뭐 이런 내란에 지속적으로 뭐 동조하는 행위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탄핵 절차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류라는 단어가 네, 적당한 것 같고요. 네. 약간 연관되는 질문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가 있고 보장은 되지만 그 한계는 이 지금 선출된 권력 유일한 권력인 국회,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이
국회의 그 권한과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것은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제2요구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의 그런 명령에 반하는 그런 것은 지금 사실상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선출된 권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주셨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차관체제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할까요? 국무위원 임명은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임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은 어차피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청문회를 예. 통과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국회의 그런 이제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막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사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현재 내란죄를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경우에 경제와 부패 범죄 두 가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우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좀 확대를 한 것이 직권남용 수사권이 이제 검찰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의 수사권을 가지고 이 자신들이 이 내란죄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는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 가서 이 지금 내란 수계에 대한 이 수사 위법 수집 증거 수사로 인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검찰이 사실상 노리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공수처의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직권남용이 여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법률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관련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인데 이 역시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권한을 가진 국수본에서 이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그렇지만 경찰의 영장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에 있는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예. 군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고 추후에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에 의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동 수사로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현재 수사 내용을 특검에 그대로 넘겨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 대선이 치러집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신속한 재판 진행 결정을 빠르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같은 기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재판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정말 국헌 문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민국의 이 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재명 네. 대표의 재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과 원칙을 지키되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연이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에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적설은 1에서 많게는 5cm 정도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나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는 더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철원 영하 10.3도, 충북 제천 영하 9.2도, 경북 의성 영하 6.7도, 서울은 영하 2.9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크게는 6도가량 낮습니다.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대통령 입장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정을 멈출 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 의원님 먼저. 예, 사실 대통령의 담화를 내용 중에 12월 12일 날 했던 내용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다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 현재까지는 뭐 내란죄라든지 또는 위법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위 그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광장의 또 한 축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어떤 그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그 혼란이 탄핵 여부가 이제 심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광장에서 찬반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국민의 소소한 일정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린 그런 독단적 행위에 대민주주의의 그런 헌법기관 300명이 모인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뭐 대체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이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라면은 앞으로 이제 또 헌재 심판은 이제 상권 분립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국회에서 한 건지 이걸 다시 한번 헌재에서 또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비상계엄권은 또 대통령의 이제 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행사했다 그러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서 작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로 이렇게 이제 검찰 공수처 뭐 경찰 국수본 이런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하면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되고 있고 그 내란의 중요 임무자로 이렇게 이제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소추당한 본인으로서 헌재에서 충실하게 이렇게 심판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뭐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시 대통령직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라. 내가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수사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부터. 저는 이거는 이미 정말
온 국민이 이제 뭐 이런 지상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편 채널을 통해서 그 현장을 너무 신경하게 목도를 했죠. 그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당한 행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만 이제 8년 전에 또 대통령 탄핵을 우리 손에서 탄핵까지 또 해야 된다. 또 8년 만에 이 불행을 맞이해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질 수 있는 퇴진안도 이렇게 고민한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때도 제가 이제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수사 주체들의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탔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주체들이 지금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이제 소환 요청을 했고 2차까지 소환 요청하겠죠. 하고 경호차고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이 만일 발부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청구는 검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수사죠. 현재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이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고요. 여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이 3가지가 다 하나는 법적 대응이고 하나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된다. 탄핵의 경우 이제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일 경우, 우두머리일 경우에는 무기 내지는 사형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률단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몇몇 법조인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한 축에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기존의 이제 참모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체포는 몰라도 최소한 검찰이든 어떤 특검이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입니다. 잠시 뒤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사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뭘 꼭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는 항상 사표를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정치권에 아직은 그런 어떤 문법, 정치권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죠. 그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죠. 또 더군다나 여당이 일부도 동조해서 탄핵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자체만으로 지도부의 총사퇴가 불가피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그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정호 최고위원까지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를 한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그 퇴진의 명분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오늘 메시지에 담을 건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 예, 아무래도 뭐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 기자회견은 어제도 뭐 오후 4시 반에 뭐 있을 것이라는 그런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예, 정당의 뭐 지도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의 사실상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이 탄핵까지 맞이한 그런 불행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다. 한 사람은 이제 뭐 이 정치를 해모 내지는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갱시적 국회관이 있는 것이고 또 여소야대 정국을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인데 이 협치라는 것은 야권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 타협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소양이 몸에 배야만이 그게 가능한 건데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소통에 의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전당대회에서 지난번 7월 달에 됐다 해가지고 당대표로 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원 당규상의 당대표로서의 권한만 아마 깊게 각인한 것 같고 그 대신 구성원인 의원들과 또 당원들과의 이 소통은 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뭐 선제적으로 질러버리고 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당론이다.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이런 식의 뭐 생각들이 양쪽 다 이제 정치의 미숙함이죠. 정치를 우습게 봤지는 정치처럼 이 고도의 통치 행위의 뒷받침이 필연적인 게 정치고 또 여야 관계 또 당정 집권당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의 가장 기본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갖다 소홀히 하고 무시한 그 결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7달 국민의힘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 치러질 때 뭐 해적 뭐 저는 이해는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를 그때도 총선 기간 중이었습니다만은 딱 총선까지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 역할 끝나고 뭐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든지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 당의 좋은 자원으로 이제 정치적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질러가는 길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긴 호흡으로 둘러가는 길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정치가 보입니다. 그때 본인의 소신과 뜻을 따라서 많은 정치적 동지들도 함께할 될 것이고 이번에 탄핵 소추가 이르지만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 맥을 같이 해서 탄핵 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 찬성표는 최소 12표,
기권 무효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23표. 이 부분 두 분은 이 숫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국민의힘 쪽의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뭐 직접 통화도 해보고 뭐 확인도 해봤을 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시 의총 상황이 일부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총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다 그래요. 뭐 이민 재판이다 뭐 이렇게 네. 그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찬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한테 그걸 꺾으라고 네. 강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당초 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예상은 한 당초에는 찬성이 최소 15에 한 20표 정도. 15, 그리고 20. 그다음에 기권하고 무효 정도. 이건 이제 사실상 반대와 효과는 똑같지만 당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정도가 또 한 15표 정도 나와서 한 30표 이상의 어떤 표가 나올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 한 10표 이상 줄어든 거는 네. 그만큼 의원총회에서 그 세게 아마 그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 표가 제가 보기엔 12표 뭐 통과는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죄에 준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당론을 따랐지만 당론을 따른 것에 따른 국민적 여론의 비판은 앞으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불과 8년 전에 이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죠.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 도의적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그 참모습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쉽게 말하면 정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당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또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패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의원들 대다수가 우리 손으로 또다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잘못한 건 맞다. 여기까지는 다 이견이 없어요. 잘못은 맞다. 근데 우리 손으로 가서 또 탄핵을 하라. 이건 아니다. 다른 길을 모시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을 TF를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뭐 4월 대선 뭐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가지고 뭐 일부 언론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한동훈 당대표는 맨날 며칠 밤을 새우고 끝장 토론 심야 토론 밤을 새우더라도 당론을 결정지어야 된다. 그 결정되어진 그 내용을 조기 퇴진 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 본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자주 소통하고 또 안가 내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허리 마른 측근 인사들과 함께 가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고 이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그림을 만들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도 차버린다. 그럼 그 내용으로는 자연히 지난 2016년 때도 그때 민주당은 당내 친박 비박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탄핵이 맞다 아니다 조기 퇴진을 통해서 자진하야 하는 모습이 맞다 이게 엄청난 논란을 벌일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가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갔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걸 어청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 탄핵 소추안 제시됐는데 그때 들어가서 62명이 그때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미리 그냥 충분한 그런 노력과 역할 없이 그냥 탄핵에 찬성합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108명 의원중에 비록 반대하고 기권 23명 이탈표가 나왔지만은 사실 찬성은 8명 몇 명입니까? 12명 넘어간 거죠. 이거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205명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도 또 국민의힘이 모습도 좋지도 않고 당내 이제 내적인 당원들과 분열 갈등도 이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네. 결이 좀 다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론을 항상 그 국회에서 추진을 하셨던 그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당론에 반해서 투표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예, 그 당론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당론이 이제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 이게 뭐 당원 단계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의총에서 결의할 때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꼭 해달라. 아니면 이것은 가급적 당론을 좀 따라달라. 이게 따라 이제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이 이제 당내에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받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런 그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론 그러니까 저 지도부에 있을 때는 최선의 입장을 하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늘 오를 수 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그 당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소수의 그 어떤 그 헌법이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그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뭐 비판을 그 찬성표를 던진 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정치인은. 근데 그거를 당에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 저도 이제 뭐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구속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도 참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그 수박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그 수박 색출에 그냥 해란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볼상사납게 봤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도 엄청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저 정치적 경험으로서는 아무리 뭐 당에서 이렇게 법률과 뭐 또 여러 가지 또 국회 쉽게 말하면은 원내 대책 전략으로서 당론을 이렇게 가집니다만 근거적 당론, 강제적 당론 이거 다 부질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뭐 이미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소신 있게 투표하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도 근거도 없어요. 예? 그런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갖다 당 지도부에서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 처벌한다? 그 자체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지난 2016년 때도 그렇고 또 이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또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나마 이 아슬아슬한 개헌저지선 108석 이것도 지금 붕괴돼 가지고 뭐 분당 사퇴를 간다든지 뭐 제명 처분을 해가지고 정당 내 국회 내에서 낭인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이 무슨 또 도움을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울분과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볼상사납은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가도기적인 지금 현재 혼란의 이 그 중심에서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를 하고 나면은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앞으로 당의 최고 의결 기구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그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참 어려운 판단과 결심을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내용들하고 또 이제 현재 재판관 공석인 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한덕수 총리권한 대행이 임명을 해달라 할 건지 부결시켜달라 할 건지 거부권 행사도 해달라 할 건지 이런 뭐 주체가 이제 집권당으로서 하게 되죠. 뭐 저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안정, 전국 혼란, 전국 공백을 최소화하는 기거든. 네네. 국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제안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뭐 상당히 유연하게 이제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정치의 영역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홍 의원님 조금 짧게 말씀 주시면.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국정안전협의체 명분을 한 게 국민 불안 해소고요. 특히나 지금 당면하게 대외 신인도 그 하락을 막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외교안보 공백을 그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효율적인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판이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그 거부 반응을 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뭐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당 입장에서 그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불안한 정부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많이 준비된 질문들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본격 토론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인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채 탄핵안 당론은 반대였는데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일단 비상계엄령 발동에 따라서 탄핵 여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도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부결 당론을 유지를 했지만 결과가 반대 85표, 찬성표는 204표, 간신히 통과된 결과가 나왔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탈표 최소 12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23표까지 볼 수 있는데 숫자의 의미 좀 짚어주시면. 처음에는 이탈표라고 하는 이 탄핵 찬성표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결 당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이 총장 분위기도 많이 그쪽으로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셨던 의원들이 아마 다수의 기권표, 무효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탄핵이라는 가장 엄중한 이 사안에 대한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탈표 방지에 주력한 원내 지도부와 또 그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간에 많은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이 탄핵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 탄핵 가결 이후 비상의총의 분위기가 좀 험악했다는데 당 분위기 전해주시면. 예, 그 의총 분위기는 대단히 좀 안 좋았었죠. 많은 분들이 탄핵 가결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그런 상태였고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의총 참석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고 그런 상황이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가라앉은 상태라고 봅니다. 분열하는 것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다 퍼져 있고 그것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당론에 반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도 나타나고 있던데요. 네.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논의되고 있나요? 그것은 그날 비상의원 총회에서의 분위기를 생각한 얘기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혜지 의원의 윤리위 얘기도 그날 나왔던 얘기죠? 예. 네. 탄핵은 예. 말씀 주세요. 네. 예. 김혜진에 대해서는 이제 비례대표이니까 당에서 제명을 해야 의원직이 유지되고 본인이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직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가 제명을 요청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탄핵안 가결 직후에 발표된 윤 대통령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그 담화 발표 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됐었고 의결 직후 탄핵안 찬성
탄핵안 통과 이후에 밝힌 담화에서도 거의 뭐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임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다툴 거냐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여는데 네. 탄핵 결정까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2달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달 걸렸죠. 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헌재의 구성부터가 문제인데 9명 중에 3명이 지금 결혼인 상태. 네. 그러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충원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2017년 그 탄핵 사태 때는 민주당 추미애 당시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빨리 이 헌법재판소 심리를 빨리 하고자 이제 할 텐데 그때 논리를 뒤집을 만한 다른 논리를 빨리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이고요. 4월에 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단축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 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리 다툼만 본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한 통치행위 이 성립 여부, 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또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변론권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변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관련한 최종 심판 과정 이것은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선출직인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출직인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선출직이 아닌 사람은 그걸 받아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더 정교한 논리를 국민께 제시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8년 전과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제2요구권 행사가 좀 현안일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6개 그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만 나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행사 범위,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합의 그리고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하지 않는 이상 또는 합의를 통해서 서로 양해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3일차인데 제2요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전례가 없으니까 아마 또 설왕설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안 된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2호권의 행사에 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특히 그렇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은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일 것 같고 네.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곡관리법 이 법안이 4개인데요. 관련 법안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결코 우리 경제 농업 관련한 상황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상태에서 또 이것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호권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요구권 발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은 그 국무위원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게 이제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네. 이제 여기에 천착을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엄혹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 수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합의로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국방장관이 공석이고요. 행안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예. 그 안보와 치안에 지금 수장들이 공석인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청문 보고서를 민주당에서 채택을 해줄 정도의 후보를 내라. 결국 임명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달지 말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 법을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합의된 관례를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이 협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단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네. 당내 문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탄핵 가결에 대한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잠시 뒤 10시 반인가요? 기자회견 네. 예정돼 있죠? 예. 어떤 입장이 정리됐을까요? 뭐 세세한 발언 내용을 제가 미리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번 상황 탄핵 사태 관련한 여러 당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아마 책임을 통감한다의 메시지가 있을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당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이 이제 전원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직을 마감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소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대위의 출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비대위는 이미 설치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그 과정을 주도할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현승 의원이 작업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사퇴했을 경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면 직무대행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다시 추천을 해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들을 임명하게 되는 순간 비대위원회 설치가 완료가 되고 기존 당대표의 모든 권한과 직위는 상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측대로 사퇴를 한다면 당내 친한
친윤 갈등은 일단락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락이 돼야죠. 그런데 아직 이 탄핵이라는 이 핵폭탄급 이슈 앞에서 의견을 달리한 것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감정 또 상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관계로 뭔가 좀 잡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습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중진들을 중심으로 당 수습 방안도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비대위를 빨리 출범시켜서 당 지도 체제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탄핵 통과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도 대비를 하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협력 의사를 밝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정부 입장에서야 국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을 향해서 여당도 아니고 제2당이라고 하면서 마치 벌써 집권을 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협의체 구성에서는 응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이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민주당과 협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런 자세를 보여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상적인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뭐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없어졌다는 얘기는 글쎄요. 벌써 집권한 듯한 모양새라고 바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대단히 의아합니다. 네. 당정협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협의는 지속하겠다. 예. 지금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직후에 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당정 협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헌재 결정을 요청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네네. 헌재의 시계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헌재 시간이니까 헌재 맡기면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헌재 시간만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재판의 시계도 빨리 돌아가서 국민들께 확실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훨씬 전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1심 2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꿈꾸면서 출마를 강행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대통령에 당선되겠다. 이거 하나만으로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어떻게 되냐고 물을 시간이 곧 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재판에 빨리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을 남발하다 보니까 누구도 탄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존재의 의의를 생각한다면
한독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혹여라도 방해를 한다거나 협조하지 않는 그런 행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의장이 이 혼란한 상황을 잘 수습을 하셨고 또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국회의 어려운 그런 탄핵안 통과 과정을 이끌었던 부분이 평가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야 대립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을 잘 하신 것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하셨다는 점은 앞으로도 많이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정당 얘기지만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진지하게 대선 출마를 검토하겠다 밝혔어요. 네. 이 의원의 대권 도전 시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의원이 만 40세가 되는 시점에 선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준석 의원의 도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반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당을 달리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지만 지난 총선에서 그래도 당선이 돼서 의원으로서 국회로 돌아온 이 정치적인 저력은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대권 도전 여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의 대선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탄핵 가결 이전과 이후 국민의힘의 모습 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탄핵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체제가 안정돼서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당장 시급한 저희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는 당의 어떤 구성원들 간에 혹시 있을지 모를 반목이나 갈등을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잡음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대선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비해서 대선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네. 구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탄핵 가결되고 처음 맞는 평일이잖아요. 네. 그 질문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비대위 구성도 안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탄핵 수습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될 건데 일단 탄핵 가결 이후에 그 표 분석을 앞서 좀 해드렸는데 네. 당론에 따라서 탄핵에 반대한 표가 85표예요. 네. 이 표도 상당히 아까 평가도 해주셨지만 무시할 수 없는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한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면. 당론에 따른 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가 이 국민 여론은 탄핵 가결이 훨씬 많았습니다만은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을 한번 탄핵해봤던 당의 입장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탄핵 이후에 저희가 겪었던 정치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마는 당론이 부결로 결정되는 과정을 밟았고 또 그 상황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 85표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고두고 남을 텐데 그것이 곧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는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국민들께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또한 저희의 과제이라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국 대표에 대해 새 정권에서 반드시 사면 복권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얘기 꺼낸 배경,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해요. 박지원 의원 정도 되는 분이 아직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승리한다. 이것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분에게 사면을 얘기한다. 사면 복권을 얘기한다. 그냥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발언들이 예를 들어 대선이 있었을 경우에 야권의 득표에 도움이 되겠느냐.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발언이냐. 대단히 가벼운 발언이라고 보고 또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상처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 부분은 두고두고 책임지셔야 될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